제규어에 숨겨진 슈퍼카 XJR15 1변속용에 사라진 차 이야기. 제규어는 다른 유럽 브랜드처럼 1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틴 유서 깊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 족족은 꽤 뚜렷한 회사다. 이 회사가 지금의 날렵함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데에는 창사 이래 이어진 레이싱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작 제규어를 대표하는 슈퍼카 XJ222, 현대적인 레이스 머신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XJ220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칼럼을 참고 바랍니다. XJ220은 사실 1980년대 제규어의 레이스 활동과는 별 상관이 없는 차였다. 반대가 있으면 또 다른 반대가 나오기 마련. 제규어의 레이스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슈퍼카도 따로 만들어졌다. XJR15 르망 레이스카를 그대로 시판 슈퍼카로 옮긴 것 같은 차는 XJ220에 가려져 존재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차다. 이런 게 있었나 싶어 조금 더 들여다보면 뜻밖의 사실도 발견하게 된다. 놀랍게도 개발과 판매 기간이 XJ220과 겹치는 것이다. 어째서 제규어는 같은 시기에 같은 성질의 슈퍼카를 두 가지나 만들어 시판한 것일까? 여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 다시 1988년으로 1988년은 제규어에게 기념할 만한 해였다. 그룹 C 레이스카 XJR 라인이 전세계 내구 레이스를 휩쓴 것이다. 제규어는 데이토나와 WSC 월드 스포츠커 챔피언십의 정점에 올라갔으며 그 중에서도 르망 우승은 제규어의 역사를 다시 쓰는 대사건이었다. (1957년을) 마지막으로 르망을 떠난 지 30여 년 만 다시 르망에 도전한 지 4년 만에 거둔 결실이었다. 여기에 사내 엔지니어들이 만든 슈퍼카 XJ220까지 대비한 것이다. 밖에서 보기에 이 새로운 슈퍼카가 그동안의 레이스 활동이 응축된 결실로 보였겠지만 사실 이 차는 제규어 레이싱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차였다. 바로 이 점이 제규어 레이싱의 총책 톰 워킨쇼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톰 워킨쇼는 1980년대 제규어 레이스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었지만 제규어에 소속된 인물은 아니었다. 주인인 톰 워킨쇼 레이싱 탐 워컨쇼 레이싱, 이하 TWR은 메이커와 협업에 능한 해결사 같은 존재로 대활약하고 있었다. 제규어 외에도 호주 홀덴과 영국 로버의 레이스도 담당했으며 그 모두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1988년 르망을 달리는 우승차 제규어 XJR 라인 XJR15는 이 차를 도로주행용으로 개변한 것이다. 자신의 회사를 마치 특정 브랜드의 워크스팀처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적만큼이나 뛰어난 가성비 덕분이었다. 그는 무턱대고 자동차 회사에 돈을 요구하는 대신 레이스 활동으로 발생한 브랜드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데 능했다. 유럽 그룹 C 활동에 필요한 연간 자금 500만 파운드 중 그가 제규어에 요구한 돈은 15 수준에 머물렀으며 나머지는 스폰서와 주식을 통해 충당했다. 나중에 포드가 제규어를 합병할 때 TWR의 레이스 활동을 자산으로 편입시켜 주당 매입 가격을 끌어올렸을 정도였으니까. 제규어에게는 1990년의 새 규정에 맞춘 공력 테스트 작업으로 알렸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랄까. 제규어의 XJR 라인이 미국과 유럽의 양대 레이스를 평정하자 이걸 하나 만들어달라는 부자 친구들의 요구가 몰려든다. 브랜드 가치의 환전이라는 평소의 방침으로 보아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XJ220이 출시되기 2달 전, 그는 신차 개발의 핵심 멤버들을 불러 모아 프로젝트 R9의 로드 버전을 시작한다.
톰 워킨쇼는 투어링카부터 F1까지 폭넓은 수완을 발휘한 사람이었으며 WSC의 루키였던 마이클 슈마허를 F1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기도 하다. 사진은 베네통 포드의 기술 감독 시절 마이클 슈마허의 왼쪽 편 인물이 톰 워킨쇼다. 르망 머신을 도로에 끌어낸다. 같은 시기에 착수된 두 가지의 개발은 도로를 달리는 레이스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톰 워킨쇼는 처음부터 XJ220같이 호화로운 내장과 편의시설이 갖춰진 차를 만들 생각이 없었다. 도로 주행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추가하지만 차의 근본적인 성격을 변화시킬 요구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레이스카라는 것은 잘 달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차다. 그리고 이런 차를 사려는 사람은 바로 이날 것이 주는 달리기에 매료됐기 때문이다. 순수함을 넘어 난폭함으로 치닫는 진동과 소음까지 고스란히 경험으로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이 슈퍼카에 대한 그의 지론이었다. 또 두 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은 필요했다. 뼈대가 된 XJR 라인은 운전자 한 명의 탑승을 전제로 설계된 레이스 머신이었다. XJR 라인을 설계한 명개발자 토니 사우스게이트에게 탑승 공간을 가능한 넓혀보라는 요구가 전달된다. 폭 75mm, 높이 40mm를 키운 것이 다였지만 그나마 두 사람이 몸을 구겨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빠듯하게 마련된다. 그룹 B 규정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XJ220과 달리 이 차는 내구 레이스를 달리는데 염두를 둔 차였다. 1990년 개정을 앞둔 WSC GT 규정에 맞추어 길이 4.8m, 폭 1.9m, 높이 1.1m에 맞춘 디자인이 새로 완성된다. 이 차의 맥라렌 F1을 연상하게 되는 실루엣이 담긴 것은 단지 동시대의 차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냥 디자이너가 같았기 때문이다. 훗날 기아자동차 엘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M100을 끝으로 로터스를 퇴사한 피터 스티븐스는 TWR이 발주한 R9R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곧장 맥라렌으로 향한다. 그가 수석 디자이너로 고된 머레이와 함께 진행한 차가 바로 F1이다. 맥라렌 F1의 모습. 피터 스티븐슨이 XJR15를 마친 직후 바로 작업한 차다. XJR 라인의 외피를 바꿔 씌우는 초속성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TWR은 XJ220에 남은 개발과 생산 일감까지 가져온다. 온갖 난항 속에서 XJ220의 개발이 진행되던 와중에 톰 워킨쇼는 완성된 자신의 슈퍼카를 재규화해 경영진에게 들이민다. 황망해하는 경영진에게 그는 자신의 강력한 계획을 펼쳐 보인다. 1. 이런 차를 손에 넣으려는 고객은 당연히 그룹 C 레이싱의 성과와 기술이 이어진 차를 기대한다. 앞서 이번 노사 갈등은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은 한국 GM 법인 분리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 GM은 지난해 12월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 분리를 강행했다. XJ220은 그게 없어서 이 난리 아닌가. 내 차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다. 2. 페라리에게 배우자. 그들이 성공한 것은 더 팔 수 있음에도 늘 주문보다 적게 만들기 때문이다. 차는 많아봐야 50대 제작하며 전액 선금 입금 받고 자재 준비 들어간다. 3. 이미 고객을 확보했다. 우리는 30여 명의 확정 고객과 사전 접촉했으며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 스펙과 스타일을 확정했다. 브루나이의 술탄 같은 고객이 말 바꿀 사람들로 보이나? 4. 미국 시판, 도로주행 관심 없다. 재규어의 레이싱 경험을 이 차와 같이 팔 거다. F1의 사전 레이스로 이 차들만 달리는 별개의 레이스 시리즈를 열겠다.
미디어 노출 장난 아닐 거다. TWR의 제안은 매력 덩어리였다. 돈 떼일 걱정 없는 데다가 광고 효과까지 만들어 온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재규어 경영진은 안 그래도 XJ220의 노선 변화와 생산 지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참이었다. XJ220은 미국 시장의 배기와 소음 인증을 위해 엔진을 V6로 갈아치운 상황이었으며 개발에 난항이 예상되던 사륜 구동도 빼버린 뒤였다. 제규어 레이싱의 심장으로 여겨지던 6리터급 12기통 엔진의 삭제는 예상 이상의 반발을 몰고 왔다. 계약금 넣고 기다리다가 스펙 다운된 차에 불만이 폭발한 일부 고객은 소송도 불사할 분위기였다. 적어도 몇 명은 이 차를 보여주고 VIP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음 하고 빌면 못 이기는 채 따라와 줄 것은 확실했다. 1990년 11월 F1의 서포트 레이스가 생긴다는 루머가 돌 무렵 XJR15는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다. XJ220의 시판 소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꽤나 강렬한 뒤통수였다. 2부에 계속됩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변속용 칼럼니스트 자동차 전문지 카비전과 자동차 생활에서 13년간 객원 기자로 글을 썼다. 파워트레인과 전장, 애프터마켓까지 자동차의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자동차를 보는 시각을 넓혔다. 현재 온오프라인 매체에 자동차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다. 한국 GM 노조, 쟁의권 확보, 막판 교섭 후 파업 여부 결정 법인 분리 후 폭풍. 한국 GM 노조, 쟁의권 확보 노조 당장 파업은 없다. 회사와 교섭할 것 신설법인의 단체 협약 승계 문제 두고 노사 갈등 노조 승계야 vs 회사 불가능 한국 GM이 신설법인의 단체 협약 승계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 GM 노동조합이 압도적인 찬성표 속에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은 한국 GM 노조는 회사와 막판 집중 교섭을 벌인 뒤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GM 노조는 23일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조합원을 상대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82.6%라는 압도적 지지 속에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는 총원 2067명 중 1891명이 참여했다. 찬성표를 던진 인원은 1707명이며 반대는 177명, 무효 7명에 그쳐 찬성률 82.6%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 GM 노사의 의견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렵다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한국 GM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당장 파업 등 집단 행동에는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다. 이어 이날 한국 GM 노조 조합원도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서 한국 GM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국 GM 노조 관계자는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회사와의 집중 교섭에 힘을 실을 것이라며 집중 교섭을 했음에도 진전된 안이 없고 노사 간 이견이 존재하면 쟁의 행위 대책위를 통해 파업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GM에서 차량 연구개발과 디자인 부문을 떼어내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한국 GM의 법인 분리로 새로 탄생한 신설법인이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GMTCK다. 한국 GM 소속 직원 3천여 명이 이곳으로 옮겨갔다. 현재 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로 옮겨간 직원들의 단체 협약 승계 문제이다. 노조는 한국 GM과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의 임금과 고용, 근로 조건이 동일한 만큼 이를 규율하는 단체 협약도 승계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의 고용과 근로 조건이 승계되면 이를 규율하는 단체 협약 또한 승계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직원은 법인 분리 전과 업무 내용, 근무지가 동일하며 소속된 노동조합 형태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제시한 새로운 단체 협약은 기존 133개 조항 중 70여 개를 수정 삭제하고 징계 해고 요건을 강화했다며 고용 불안 조성과 노조 활동 방해 등을 내포한 단체 협약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사측의 입장은 다르다. 한국 GM 관계자는 애초 임금과 고용, 근로 조건은 승계한다고 했지만 단체 협약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러한 입장은 한국 GM 카허카잼 사장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고 반박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법인 분리 갈등이 채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신설법인의 단체 협약 문제가 빚어진 것이다. 정부는 회사와 집중 교섭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쟁의 방식을 결정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주 이미 쟁의행위대책위원회를 꾸린 상태라며 쟁의행위대책위를 통해 쟁의 방식 등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